먼저 이제 우리 1차 토론은 끝났는데요. 혹시 1차 토론에서 좀 이게 부족했던 게 있으시면은 2차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질의응답 형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그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저 발표자님 조금 계시다가 이따가 해주시고 의견 주시고 혹시 이제는 순서에 관계없이요 자유롭게 좀 의견을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정리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쪼가리 좀 이제 나한테 말씀드려서 드리겠는데 그 유광수 실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약간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느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정정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고 기업군 대 기업군 또는 산업군 대 산업군의 경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력이고 대기업 경쟁력입니다. 저희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합업종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기업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우리 산업 전체 또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정정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는 그 당위성 또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라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예를 들면 고환율, 저금리정책 같은 것들이 대기업의 이익을 크게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못 살겠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들 난리 났다. 그런 거 동의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출총제를 풀어줬더니 그 중소기업 업역에 무차별하게 침투했다. 이것도 뭐 그렇고요. 낙수효과가 없어진 이유가 대기업들의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줄어든 건 산업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다면요. 뭐 헌법에 119조 말씀하셨는데 119조는 2항도 있지만 사실 1항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건 어느 산업이 아니고 제가 숫자를 뭐 잘 기억이 안 나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 시장이 100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여 개 중소기업이 하고 있고요. 일을 그다음에 뭐 대부분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년 연간 매출이 1인당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기업의 이런 그 시장 또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그걸 분석하면은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0%를 가정했을 때 이 1,500만 원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인건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산업들,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런 애로를 호소해 오셨습니다. 사실이 그런 게 많고요. 저는 이런 산업을 이대로 두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이명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까 골목상권까지 전부 다 침투해서 빵집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빵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빵집이 대기업 계열사들로 다 바뀌었죠. 그럼으로써 빵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빵집 주인이 지금은 그 대기업 계열사의 빵 대리점 주인이 됐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00여 개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전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일부는 자본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은 공정거래법에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건 공정거래법의 진짜 본 취지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없애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게 공정거래법이에요. 저희가 지금 적합업종 선정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아까 말씀드린 위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하는 것조차도 지금 운영을 해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아마 법 기술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법제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상현 의원보다 저하고 상대를 많이 해서 토론자 아니고 그냥 그 발표자 아니고 토론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임범부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 하는 논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ISD 문제 얘기 나온 것처럼 근데 한번 길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자질구레한 업종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뭐 이 기업의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해서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논리는 저는 그 대기업들의 그 해외 투자자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이 자질구레한 업종에 진출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뭐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함으로써 뭐 통 큰 양보하면 기업 가치 올라가는 건 국민들의 사랑받게 되는 건 뭐 자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이 영역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적합업종 얘기를 전혀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 철수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적합업종이라는 게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좀 해서 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생태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합업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임본부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문제들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산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들 등에 업고 사업자적 이 적합업종 신청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판단을 아예 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임본부장이나 저나 뭐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만약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 지금 그 상생법이라든가 그 노영민의원법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생 관련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업 철수를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입법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그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가지 입법적인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기 박사님이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중소기업에 당면한 그 문제점 자체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오는 당위성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일정 기간 보호를 해서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초기의 산업개발 단계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뭐 G20 뭐 의장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진국 진입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밋빛 현상들이 있는 그런 국가라면은 이쯤에 와서는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그 정도 여력은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기업들한테 뭐 커다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합업종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소기업들 제가 만나보니까 이번 적합업종 얘기가 나오니까 대기업의 임원들이 조합도 찾아오고 중소기업들도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 보니까 중소기업의 현황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요. 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업종을 통해서 뭔가 큰 거에서 뭐 산업구조 자체가 확 바뀐다? 저는 그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을 정부가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조금 더 보듬어 안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높이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M&A 통계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주 바뀌는 거 공단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 본다고 그러면은 통계가 좀 덜 잡혀서 그렇지 저는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일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업력을 뭐 유지해가는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정부가 최근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산을 보시면 그렇게 중소기업들 모든 업종을 살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좀 과한 평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저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는 동고동락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대중소기업 관계는 동고는 있지만 동락이 없다는 거거든요. 고통 분담할 수 있습니다. 고통 분담해주면 나쁜 나가 낮출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나쁜 방가 낮추라면 낮춰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이 좀 확장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동고는 있고 동락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조금 더 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한 그 임원부장 얘기한 것처럼 좀 큰 틀을 보면은 좀 대기업의 작은 양보가 중소기업들을 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일부 업종에서는 있었다. 또 저희가 적합업종 선정하는 게 지금 한 그 230개 좀 품목 중에서 상당 부분 반려를 하고 아마 지금 지정한 업종이 16개, 그 다음 내일 지정하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40, 50개 품목인데 우리 지금 그 산업구조상의 그 산업표준분류상으로 보면은 약 한 2,20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 50개 품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게 크게 그 대기업들이 엄살을 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기업들이 좀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좀 법제화 문제는 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는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입법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2년 안에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를 그냥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사준다든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해줘야만이 보상을 해줘야만이 입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간 자율로 그 적합업종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반성장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용을 해서 입법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은 중소기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의 균형추가 대기업에 많이 몰려가 있다고 보면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그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나 그런 산업 생태계를 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른 토론자분들 발언이나 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주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법제화 쪽을 얘기를 좀 해야 할 상황인데 이제 임 본부장님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상의 경쟁 제한 행위, 금지 행위로서 이게 법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공정거래에 있어서는 경쟁 제한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고 독과점에 대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실태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당장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품질도 향상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독과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온 폐해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입법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그러한 서로 쟁점이 되는 견해들이 논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경쟁 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제정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쪽만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경쟁 과정에서도 여러를 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걸 만약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말 법하는 과정에서 또 보호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 분야로는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쪽 면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박사님 말씀하실 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방향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도 나가야 되지만 사업 영역 침범 문제도 적지 않은 사회적인 폐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한 말씀. 네.